기본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딱 몇 가지만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으시면 돼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 순서대로라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런 구조죠. 법률 사실에서는 선의 악의,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준법률 중에서 의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에 따른 효과는 권리의 변동이고, 권리 변동에는 취득, 변경, 소멸이 있다. 요 정도가 딱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핵심 개념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 민법 총칙 시험범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법률행위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법률행위라는 건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인데,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가 원한 결과예요. 그 결과는 뭐죠? 권리 변동이죠.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될 때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의사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의사 표시. 따라서 법률의 뜻이 뭐예요? 일정한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게 법률 행위죠.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행위자가 원한 대로, 즉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말씀드렸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돈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원하잖아요. 소유권 같은 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즉 법률 행위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는 행위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행위를 따로 뽑아서 의사 표시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행위를 뽑아가지고 법률 행위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있게 됩니다. 마치 법률 행위는 찐빵이고 의사 표시는 안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법률 행위가 의사 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구성 요소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의사 표시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는 위치가 어디죠? 법률 사실이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위치가 법률 요건이죠.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법률의 종류를 최근에 자주 물어봅니다. 32, 33에서 두 번 연장 법률의 종류를 물어봤고요. 이 물어본 것 중에서 핵심이 요겁니다. 법률의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합동행위라고. 근데 그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나오니까 크게 단독행위와 계약으로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법률행위를 일정한 기준에서 분류해 놓은 걸 법률행위 종류로 하고 그 기준 중에 첫째, 그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냐 가지고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딱 하나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이퀄 일방적 의사표시. 자, 이때 이 단독행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됩니다. 유언 또는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없습니다.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요. 동산 소유권 폭인. 예컨대 내가 골동품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버려요. 골동품을 버린다는 것은 골동품이라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 의사표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 등을 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보통 법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원칙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단독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확정적으로. 그런데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버리면 이 조건이나 기한은 민법 총칙 마지막 가서 볼 겁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이라든가 기한을 붙여버리면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불확정적이 돼요. 불확정적. 그런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조건 기한을 붙여버리면 불확정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가 됩니다. 원칙.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일단 민법 총칙에서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고요. 관계되는 곳에 가서 예외를 따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원칙만 일단 기억해 두자. 두 개 단독행위 특징. 반면에 계약은 뭐죠? 한쪽이 매매 계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한테 매도인이 먼저 사세요. 아니면 매수인이 먼저 파세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어느 한쪽이 먼저 의사를 표시합니다. 사세요 또는 파세요.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그걸 받은 사람이,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청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겠죠.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즉 계약 속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두 개는 들어있어야 되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각각 상대방을 향해 있죠. 이 상대방을 향해 있는 걸 대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립적.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그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걸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계약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계약 파트 가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게 되는데,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요. 자,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등기라는 걸 이전해 줘야 돼요. 등기, 소유권 등기. 자, 등기가 뭔지 또 물권법 가서 자세히 하는데, 등기라는 것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누군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 등기부예요. 그 등기부에 A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소유권자 을로 이전을 해준 걸 등기 이전이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도 하죠. 어쨌든 30일 날 그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줘요. 그리고 그런 대금을 지급하겠죠. 자, 이때 1월 30일 날 이렇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A 토지. 자,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1월 10일 날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갑과 을은 의무를 부담해요.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리고 30일 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하면 권리가 변동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행위로 나누는 거예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변동이 되는 행위로 나눠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채권행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처분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어. 요거를 물권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권행위. 반면에 갑이 을에게 특허권을 넘겨줘요. 자, 특허권은 물권이 아니죠. 특허권을 넘겨줬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넘겨줬다. 갑과 을 사이에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 특허권을 넘겨줬다. 등록 명의를 을로 바꿔줬다. 그게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특허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이렇게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를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 이렇게 봅니다.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시고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권행위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즉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갑과 을이 갑소유 A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각각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의무를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그리고 채권행위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속만 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A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A토지가 채권행위 당시에 굳이 갑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이 A토지가 계약 당시에 병소유야. 병소유라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내가 이걸 취득해서 너한테 언제까지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즉 채권행위 당시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반면에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할 때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지만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단 말이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는 다시 어떤 권리를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물건에 관한 권리,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걸 말하고 준물권행위는 물건 이외의 권리, 특허권을 넘긴다든가 채권을 넘긴다든가와 같이 물건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넘기는 걸 준물권행위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의사표시의 숫자에 따른 분류하고요.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기타라고 해서요. 법률행위 할 때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냐? 요식. 불필요하냐? 불요식인데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재산의 증감과 관련해서 출연행위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증가. 요게 출연행위예요. 플러스예요. 행위자 재산 감소 앤드 상대방 재산 증가. 이게 출연행위인데 둘 다 출연행위를 해요. 갑도 출연행위라고 을도 출연행위라고. 이게 유상행위예요. 한쪽만 출연행위를 해요. 이게 무상행위입니다. 유상행위의 대표가 매매입니다. 무상행위의 대표가 증여입니다.
매매를 보세요. 갑이 재산권을 넘겨줍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출연행위죠, 둘 다.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는 게 출연행위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출연행위예요. 양당사자가 출연행위를 했어요.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갑이 을에게 돈을 안 받고 물건을 공짜로 줘요. 이게 증여죠. 그럼 갑의 출연행위만 있죠. 이게 무상행위죠. 반면에 비출연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비출연행위는 예를 들어서 갑이 동산 소유권을 포기해요. 그럼 갑의 재산 감소로 끝나죠. 행위자의 재산 감소로 끝. 이게 비출행위의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부모가 미성년자가 해야 될 계약에 동의를 해줬을 때 그 동의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이 증감하느냐? 증감하지 않죠. 동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출연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산 증감 관세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고요. 출연행위는 유상과 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비출연행위는 두 종류가 있다. 재산 증감과는 관계가 없는 동의 같은 게 있고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할 뿐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동산 소유권 포기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종류를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중 법률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가 외웠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유언,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이게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계약 해제라고 나와요. 이건 상대방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을이라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그죠? 그렇게 법률의 종류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법률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고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있는 구별하고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구별하고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출연행위 유상무상 구별하고 출연과 비출연 구별하고 요 정도는 좀 구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 요건이 나왔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의 문제고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성립 요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예요. 법률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으로 계약이 당사자사에 체결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예요. 따라서 당사자의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법률 행위의 부존재라고 부릅니다. 계약의 부존재,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그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되려면 법률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게 성립요건이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그게 효력요건이죠.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성립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법률이든지 이 세 가지는 꼭 갖추고 있어야 성립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입니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빠질 필요가 없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법률행위 성립합니다.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은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하게 요거가 따로 갖춰야 될, 요 행위만 따로 갖추어야 될 성립요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에 있어서 신고 같은 거예요. 혼인도 법률행위입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입니다. 근데 이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갖고는 안 되고 구청 가서 신고까지 해야 돼요.
그 신고라는 것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필요한 성립요건이다.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요 예 보면요. 요 요물계약에서 인도라고 해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교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매매계약 가서 볼 거예요. 매매계약 가서. 매매계약 가서 볼 거니까 눈도장을 딱 찍어두세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금 계약의 특별 성립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눈도장을 딱 찍어두셨다가 나중에 매매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일단 성립요건은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 그 다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 유효권이라고 말해놨죠. 자, 일반적 유효권. 아까 일반적 성립요건이 뭐였어요?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죠. 그럼 일반적 유효권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유효권이죠. 여기서 이 일반적 유효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될 유효요건이에요. 자, 일반적 성립요건이 뭐였어요?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였죠.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이죠. 이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유효요건이 일반적 유효요건인데 그 중에서 이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이 우리 시험법입니다.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은 우리 시험법이가 아니에요. 아닌데 간단하게. 당사자는 행위 당시에, 계약 당시에 능력이 3개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 성립요건, 그 당사자가 능력 3개를 갖출 것 효력요건. 그 3개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되는데요. 그냥 권리능력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권리능력이 있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이 둘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은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어쨌든 권리능력이란 인을 말하고 둘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의사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정신적 판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만취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만취. 이 만취한 자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무효입니다. 이게 의사 능력의 문제고요. 세 번째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아들이 있어요. 제한되는 애들이. 자, 제한되는 애들을 제한 능력자라 하는데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한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단독으로 못 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 그 도와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은 법정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행위할 때.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 예컨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가 동의를 해주거나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요.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예요. 만에 하나 제한 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리,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까지 있는데요.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일단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이렇게 돼 있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늘 지속적이란 말은 늘이잖아요. 늘 맛이 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의해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라는 심판을 받은 자. 이게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완전히 늘 맛이 간 사람으로서 법원이 너는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단독으로 계약 따위를 하면 안 돼. 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끔 맛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그러니까 요 놈도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너는 가끔 맛이 가니까 그 가끔 맛이 갈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한 사람. 그게 피한정 후견입니다. 이렇게 일단 피성년 후견인, 피상한정 후견을 기억하시고 이런 미성년자를 포함한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목적 요건하고 의사표시 요건. 자, 목적 요건은 4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법률행위 목적이 4가지 요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4가지 요건.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순서대로 갖춰야 돼요. 확정성 갖추고 가능성 갖추고 적법성 갖추고 타당성을 갖추고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확가적사. 요게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4가지. 세 번째,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랬죠. 법률행위 속에. 그러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도 정상적이 됩니다.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다라는 말은 2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내가 A를 원하고 있으면 A를 달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and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하면 안 돼요. 계약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것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2가지 요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사기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 요 사기나 협박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요건이에요. 요게 일반적 유효권입니다. 그 일반적 유효권 중에서 요 목적 요건하고요. 의사표시 요건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각각 2-3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목적에서 2-3문제, 의사표시에서 2-3문제. 그 다음에 특별유효권이라고 일반적 유효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거지만 특별유효권은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거예요. 특정한 행위. 그 특별유효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3개가 나옵니다. 특별유효권이. 첫째,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대리 가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이게 특별유효권이 되겠죠. 이거 무효 취소 가서 봅니다. 3번, 4번 정지조건이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싸잡아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요 부란 말은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란 게 성취가 돼야 되고요.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라든가 시기의 도래는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나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 2개는 부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리 파트에서 2-3문제, 무효 취소 파트에서 2문제, 부관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민법 총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 요건과 관련된 2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그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 3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분류한 다음 성립 요건 다시 2가지,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다시 2가지,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농지를 거래할 때 농지를 사는 사람은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이 있냐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는 사람이 아직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3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증 책임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입증 책임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문제풀이 가서 설명을 다 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꼭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는 문제풀이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하고 관련된 거예요.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입증 책임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된 혹시 지문이 나온다 했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건너뛰세요. 기본 과정에서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요건이 뭐가 있었죠? 좀 전에 외웠잖아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4가지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갖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법률의 목적이란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로 대체를 하면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법률 효과는 뭐였었죠? 권리 변동이었었죠. 법률 행위와 같은 걸 통해서 원하는 것, 법률 효과죠. 원하는 것, 권리 변동이죠. 이게 법률의 내용, 법률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목적이 첫째,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확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확정성을 2가지로 이해합니다. 둘 중에 하나. 법률의 목적이 확정성을 갖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확정되어 있거나 예컨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동, 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 몇 동, 제 몇 호. 그럼 분양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당시에 을이 원하는 것, 갑이 을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이라고 확정되어 있잖아요.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 입주 시점에 전산 추첨한다. 요렇게 만약에 계약 당시 정했다면 계약 당시 확정은 안 됐지만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인지 확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행기에 확정될 수 있죠.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확정성이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될 수 있거나 요거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걸 합의하는 건데 그 목적물이 무엇인지 제 몇 동, 제 몇 호인지 대금은 얼마를 줄 것인지를 요게 목적인데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측정 또는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걸 나중에 사후라고 계약 이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확 정해져 있다면 충분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동호수를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산 추첨 등을 통해서 지정한다와 같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확정성은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성.
자, 첫 번째가 확정성입니다. 자, 범죄의 목적이 확정성을 갖췄어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죠.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인데 이 실현 가능성도 행위 당시 실현 가능해야 돼요. 즉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불가능하면 무효가 돼요. 이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랍니다. 그래서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형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과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계약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는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행위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것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뭐냐? 원시적 불능. 이렇게 돼 있죠. A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1월 9일 날 이미 전부 멸실이 됐어요. 토지를 매매했어요. 1월 10일 날. 근데 그 전에 이미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자, 주택이 이미 멸실됐거나 토지가 이미 수용이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 계약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주택이나 토지는 계약 당시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요. 계약법. 이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건데요. 오늘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요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딱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시적 불능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이 원시적 불능 중에서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불능. 예를 들어서 A주택을 매매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주택 부속 창고가 멸실됐어요. 주택과 거기에 딸린 창고를 매매했는데 창고만 이미 멸실이 된 상태.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겠죠. 자, 이런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민법 137조가 적용이 돼요. 137조는요.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이걸 일부 불능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효 취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 창고만 멸실이 되거나 토지 일부만 미리 수용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37조에 따라서 전부 불능, 전부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게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매매, 주고받는 거죠. 이걸 유상행위라 그랬죠. 계약으로 하면 유상계약이 되겠죠. 이런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일부 불능의 내용이 수량이 부족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토지대장에 1000평이라고 땅이 토지의 그 면적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1000평 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측량을 해봤더니 70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원래부터 이 땅은 700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300평을 넘겨줄 수가 없었던 계약이에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량을 정한 매매에서 1000평 매매에서 수량이 300평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는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부 있단 말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이걸로 처리하는 게 있고 137조 전부불능 전부무효로 처리한 게 있고 그중에 담보책임이란 제도로 처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담보책임으로 처리하게 되면요. 계약 자체, 법률 자체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부불능 전부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B고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해요. 계약 면적은 1000평인데 나중에 갔더니 700평밖에 안 돼요. 자, 이럴 때 대금감액 청구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매수는 30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1000평 값을 줬는데 700평밖에 안 된다면 30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대금감액 청구권이라고요. 이 대금감액 청구권이 바로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해결해라. 그런 걸 행사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걸로 해결해야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리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일부불능. 전부불능이 원칙이고 전부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부불능도 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불능으로 처리한다. 다만 요놈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요 경우에는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충분할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따위를 추궁할 수는 없다.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 나왔죠.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이 있었고요. 토지 매매계약 당시 수용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계약을 한 이후 멸실 또는 수용이 돼버렸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요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가면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연결이 되고요. 위험 부담이라든가 채무 불이행 책임은 후발적 불능과 연결이 되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 책임 요 세 가지 모두 다 계약법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에 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오거나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오면 요 불능과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 봤던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 밀접하게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 정확하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계약법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원시적 실현 가능성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판단 기준 시기, 언제를 기준? 행위 당시. 그래서 뭐하고 뭘로 나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게 된다. 이거 구별하시고. 두 번째,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 상식이 뭐예요? 사회 통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에 있는 다이버 을하고요. 반지를 찾아주면 100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때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는 것. 이게 계약의 목적이고요. 이 반지를 찾는 것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상식을 뭐라 한다? 사회 통념. 그러니까 목적의 실현 가능 불가능 여부는 절대적이고 물리적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식, 즉 사회 통념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회 통념 불능과 구별해야 될 게 주관적 불능입니다. 자, 사회 통념 불가능은요. 대다수가 안 돼라고 하는 게 사회 통념 불가능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하는 게 사회 통념 불가능이고요. 주관적 불능은 대다수는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만 안 될 것 같아. 나만. 이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그런데 가능 불가능은 사회 통념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사회 통념이란 개념, 상식 확인하시고 사회 통념상 불가능과 구별해야 될 주관적 불능이란 개념 하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현 가능과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자, 확정성하고요. 실현 가능성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적법성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게 뭐였어요? 이 시간에 법률의 종류.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는 또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또다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구별했죠. 그다음에 법률의 요건과 해서 성립요건, 유효요건.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유효요건, 일반적 유효요건, 특별 유효요건. 그 다음 구체적으로 목적요건 4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와 관련된 확정성.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거나. 가능성.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가능.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면 무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또다시 전부 불능, 이게 원칙, 일부 불능.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능성까지 봤고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과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